예, 안녕하세요. 코롱등산학교 원종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코롱등산학교 교무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등산 강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반 많이 했는데 주로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등반 교육, 등산 교육을 잘하는 전문가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암벽 등반 개론과 기술. 암벽 등반 개론이라는 것은 암벽 등반에 대한 소개, 암벽 등반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어떤 기술을 써서 하는 게 어떤 요령이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암벽 등반 개론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암벽 등반의 정의와 등산과 등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암벽 등반의 분류와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암벽의 명칭, 또 암벽 등반에 사용되는 난이도 등급 체계, 그리고 또 등반 루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기법, 그리고 또 등반 스타일과 윤리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 표면이죠. 지구 표면은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보면은 높은 곳, 낮은 곳, 또 쉬운 곳, 어려운 곳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느 곳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은데 또 쉬워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뭐라고 그럴까? 영어로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요. 좀 쉬운데 낮은 곳을 돌아다니는 산이죠, 산은. 네. 뭐죠? 하이킹. 또 그 백패킹이라고도 아시죠? 백패킹이 왜 등짐을 메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백패킹. 백패킹은 뭐 높은 데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높은 뭐 북한산, 도봉산 이런 데 올라다니는 걸 갖다가 하이킹을 해, 하이킹. 또 서양에서는 또 힐 워킹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 힐 워킹이냐면은 서양 사람들의 마운틴의 개념은요, 알프스 정도, 뭐 한 3,000m, 4,000m, 이게 마운틴이지, 뭐 600m, 700m, 800m는 마운틴이 아니에요, 힐이에요. 그래서 힐 워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트레킹은 뭘까요? 트레킹은 원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렇게 이쪽에서 뭐 캐 먹고 사냥하고 채집하다가 다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죠. 달구지를 타고 그렇게 이주하는 것을 트레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오염이 안 된 문명과 좀 떨어진 야생에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을 트레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건 좀 높은 데 가서 하죠. 보통 히말라야 한 3,000m, 4,000m 대. 그래서 이런 높은 곳에 근데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높지만은 쉬운데 여기가 바로 트레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고. 자, 여기는 뭘까요? 낮은데 어려워요. 그죠? 낮은데 어려운 개념. 이건 뭘까요? 바로 클라이밍. 클라이밍. 등반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예. 그런데 조금 높아. 조금 높은데 클라이밍 하는 것을 알파인 클라이밍이란 말을 써요. 알파인. 알파인이란 말은 뭐냐면 알프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알프스는 3,000m, 4,000m 정도. 그 정도 높은 곳에서 등반하는 것을 그때 알파인 클라이밍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3,000m, 4,000m 알프스에 가면은요. 계절에 관계없이 산이 지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눈도 있고 얼음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다음에 습도 있고 뭐 산이 지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여름에도. 그래서 그런 곳을 등반하는 것을 알파인 클라이밍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높은 뭐 히말라야 7,000m, 8,000m 등반하는 것을. 근데 그것은 어렵진 않아. 암벽 등반처럼 어렵진 않아. 조금 어렵긴 해도. 바로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 한자로 네 글자 고산 등반.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좀 어렵죠. High altitude. altitude가 고도란 뜻이죠. 고도. 높은 고도의 마운티니어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곳을 난이도와 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전체를 통칭해서 뭐라 할까요? 이 전체를 통칭해서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마운티니어링. 우리말로 하면 등산.
그죠? 그냥 걸어 다니는 건 등산이 아니에요. 그죠? 이 전체가 등산이죠. 마운티니어링. 그 다음에 이 마운티니어링이 알프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알피니즘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알프스에서의 활동을 갖다 바로 알피니즘이라고 그래요. 많이 쓰는 마운티니어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등반의 기초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등산하고 등반은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위에는 산을 올라간다. 근데 이건 올라가는데 반? 이게 무슨 뜻? 이게 뭔가? 반이 어떤 글자냐면은 손을 잡고 막 겨우 올라가는 것을 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 수풀림 뭐 울창하고 막 험난한 곳을 손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즉 영어로 하면 클라이밍. 클라이밍이란 말은 손을 사용해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클라이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산과 등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전체가 등산이고 그 중에 등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도표에서도 설명이 됐듯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등산 중에서 그 일부 한 카테고리가 바로 등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등산이란 무엇인가? 등산이란 산이 올라가는 거다. 산을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냥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걸 등산이라고 하나요? 저기 고사리 산나물 채취하러 사는 걸 등산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산에 올라가는 것을 등산이라고 표현한 거는 잘못된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 등산이란 무엇인가?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나 산나물 채취하고 석영 채취하고 사냥하고 그런 게 등산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 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목적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산에 올라갈 때 그것을 등산이라고 그래. 그게 시작된 것이 한 240년 된 거란 얘기죠. 그때 등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알프스에서. 그래서 알피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산에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뭐하러 산에 올라가. 춥고 높고 힘든데 왜 올라가. 근데 유럽에서 문명이 변화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겪으면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쓸데없이 오로지 산에 올라가는 목적만 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외워두면 좋죠. 산이 지닌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행위, 그게 바로 등산이에요. 그렇다면은 산이 지닌 구성 요소들은 이게 알프스를 대충 표현한 거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숲길, 계곡, 시내, 언덕, 너덜지대, 바위, 암벽, 빙하, 크레바스, 눈, 설사면, 빙벽, 능선, 봉우리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자, 이것을 아니는 것을 마운티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등반은 뭐냐? 등산 중에 등산을 하다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매우 어려운 난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암벽, 빙벽 매우 어렵잖아요. 이런 곳을 올라가는 손을 사용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돌파하는 행위가 바로 등반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산에서의 자유. 산에서의 자유. 인간이 활동 가능한 공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게 등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진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런 암벽, 빙벽, 설사면도 막 올라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체력과 용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높여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능력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가장 최첨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유전자를 진화시켜 나가는 가장 앞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등반가들은. 그래서 암벽 등반은 영어로 락클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어의 뜻은 바위를 올라가는 행위인데 정의를 살펴보면 등산 중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암벽이 있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돌파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암벽 등반의 본질이라 이거죠. 피해가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등반에는 어떤 종류의 등반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서 대상 어디를 올라가느냐, 암벽을 올라가냐, 빙벽을 올라가냐,
암벽과 빙벽이 혼합된 거 올라가느냐, 또 뭐 빙벽 등반, 암벽 등반 하는 곳에서 빙벽 등반 장비를 써서 올라가느냐. 또 규모에 따라서 또 낮지만은 어려운데 볼더링. 그다음에 한 피치짜리 멀티 피치. 그다음에 굉장히 벽이 긴 거, 뭐 한 500m 이상 이런 곳. 그다음에 분야 스포츠 클라이밍, 알파인 등반 잠깐 설명했죠. 그다음에 슈퍼 알파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야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어떤 스타일로 올라가느냐. 자유 등반이냐, 인공 등반이냐, 그다음에 알파인 스타일이나 그지법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형식과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분야의 등반 형태를 갖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의 클라이밍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석 달인가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발행되는 등반 전문 잡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등반 클라이밍 전문 잡지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매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때로는 뭐 매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등반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골든 피톤, 이게 이제 하켄이라고 표현한 바에 때려 박는 거죠.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골든 피톤 어워드 상을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등반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 등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현대 등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2015년 골든 피톤 어워드 중에서 볼더링은 뭐 한 높이 10m가 넘지 않아요. 나지막한 박에서 밑에는 매트리스가 깔려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데니엘 우즈라는 사람이 콜로라도에서 이 등반한 걸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인가 봐요. 우리는 뭐 엄두가 안 나지만은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이 볼더링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등반을 클라이밍을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에베레스트처럼. 그 다음에 또 낯선 곳을 초등하는 사람들, 그죠? 불확실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 막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높은 곳, 위험성은 없어. 근데 난이도만 엄청 높은 곳,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볼더링은 어떤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고난이 있나요? 위험한가요? 아니죠. 그런 거 거의 없고 오로지 이것만 난이도만을 추구하는 건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된 게 바로 볼더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스포츠 클라이밍 분야에서 골든 피톤상을 받은 사람 매티 홍이라는 사람인데 5.15A를 등반했어요. 이 사람인데 대단한 등반이죠. 이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클라이밍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역시 자, 스포츠 클라이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암벽 인수봉 올라가는 걸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스포츠 클라이밍이 뭐예요? 원래 클라이밍은요 위험하죠. 그죠? 두렵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고 안전하게 장비와 기술을 써서 그 위험 요소를 배제시키고 용기를 내서 올라가는 게 바로 클라이밍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 있죠. 뭐 달리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거는 죽을 것 같은 위험성이 있나요? 없죠. 스포츠란 거는요 위험성이 스포츠를 하다 죽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안 돼.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경기 뭐 올림픽에서 경기하다가 다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스포츠는 위험 요소를 배제시켜야 돼. 오로지 그 순수한 경기력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바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완피치에다가 볼트를 많이 박아서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스포츠 하면 다치지 않잖아요. 잘. 막 떨어지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다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배제시킨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 요소는 없고 오로지 난이도만. 아까 볼더링이랑 비슷한 분야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포츠 믹스트 클라이밍. 믹스트 클라이밍. 이거는 뭐냐면 암벽과 얼음이 혼합된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스 바일 또 크램폰을 가지고 얼음을 찍기도 하고 바위를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믹스트 클라이밍 분야도 굉장히 어렵죠. 이런 곳에 상을 받은 사람은 2014년에 윌 마이오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뭐 엄청나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예. 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죠? 예. 이렇게 좀 더 힘들기도 하고, 위험도도 좀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왜냐면 얼음이라는 자체가 깨지기 쉬우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자, 그다음에 2014년에 컴피티션, 이게 뭐 경기, 대회, 그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하는 거죠. 예. 거기 그 분야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 온드라. 왜 상을 받았냐? 이거 월드컵 대회 이런 거 1년에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대회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볼더링 분야, 그 다음에 리딩 분야, 스피드 분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로 이 사람이 볼더링과 리딩 분야에서 동시 우승을 했어. 최초의 일이야. 그래서 그게 훌륭하다 해서 상을 받은 거죠. 아담 온드라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등반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니까 진짜 스포츠죠, 그죠? 당연히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럭클라이밍, 전통적인, 뭐 고전적인, 통상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겠죠.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인수봉 등반, 뭐 설악산 가서 울산암을 올라간다거나, 장군봉을 올라간다거나, 뭐 설악산 가서 천하대 리치를 등반한다. 이게 바로 다 트레디셔널 럭클라이밍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쭉 많이 해왔던 거. 주로 이제 멀티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좋은 활동한 사람, 2003년에 딘 포터, 그 다음에 스텝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여기 유타주의 어마어마한 곳을 올라갔어요. 이 상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감히 엄두도 안 나죠. 자, 근데 딘 포터는 몇 년 전에 약간 안타깝게 이거 뭐죠? 이거 그 베이스 점프인가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11년에 역시 마찬가지 트레디셔널 럭클라이밍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하는 암벽 등반인데 좀 난이도가 좀 어마어마할 뿐이죠. 네. 스코틀랜드 이런데 5.14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걸 클라이밍 분야도 있죠. 비걸 클라이밍은 기준이 대략 한 500m 이상? 네. 그 500m 아마 그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한 예전에는요 500m 정도 되면 하루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하루에 올라가면 비걸이 아니야. 500m 정도 하면 하루에 올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비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걸 클라이밍. 네, 트레디셔널 럭클라이밍인데 길이가 길어서 이제 바로 이게 유명한 미국의 요세미테 지역에 있는 엘케피탄. 여기서 높이가 800m가 넘죠. 네. 저도 갔는데 저는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작년에 갔다가 아주 유명한 암벽 등반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보통 엘캡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줄여서. 장군 바위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곳은요, 경사가, 이 바위가 엄청 미끄럽고 경사도 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클라이밍이 안 돼. 그러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도 올라가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이드 클라이밍. 이거는 뭐냐면은, 에이드가 장비란, 인공이란 뜻이에요. 뭔가 사람이 만든 인공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다 장비를 받고, 여기다 매달려서 다음 스텝 이동하고. 지금 완전히 이게 줄사다리 걸고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올라가지만은 바위와 인간만의 접촉이 아니라 중간에 장비를 써서 그 장비에 의존해서 그걸 잡고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드 클라이밍.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에 못 올라가니까. 인공 등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키피탄 이런 곳에서 드디어 1994년 여자, 1960년생이에요. 린힐이라는 여성이 그 엘캡의 그 가운데 코처럼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노즈란 코스,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코스를 2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프리 클라이밍, 자유등반으로 올라갔어요. 최초의 엘캡 자유등반이죠. 자, 그런데 2003년에 일본의 유지 히라야마라는 사람이 이 노즈 코스를요 2시간 37분 만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 번 또 알렉스 후보 이런 후보 형제들하고 이 노즈 속도 경쟁을 해. 그래서 둘이 막 서로 2시간대 40 몇 분이냐 30 몇 분이냐 막 속도 경쟁을 해.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유지 히라야마가 이겼어. 2시간 37분이야. 아, 그 지금 기록이에요? 아마 지금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근데 이 친구는요. 볼더링도 잘해, 트레디셔널 클라이밍도 잘해,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도 우승해, 또 비걸 클라이밍도 잘해. 다양한 대부분이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등반을 잘했어. 그래서 올 어라운드 분야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유지 히라야마가 추구했던 건 좀 폭이 넓겠죠. 예,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 자, 2013년에 올해의 클라이머, 올해 가장 대단한 등반을 했던 사람한테 상을 준 거예요. 바로 아담 온드라, 체코 태생의 이 친구인데 세계 최초로 5.15C 등반을 한 거예요. 스페인의 라두라두라는 곳에서 바로 이곳인데 여기서 이 등반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걸 박수를 치는 의미에서 이제 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가 아니고 2015년에 또 올해 클라이머 상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토미 컬드웰 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예요. 이 토미 컬드웰은 여러분들 암벽화 중에 TC 프로라고 알죠? 라스포티바 TC 프로. 저도 그 신발을 신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는 암벽 등반 가운데 하나예요. 예. 바로 이 TC 프로는 이 사람이 토미 콜드웰이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면 등반이 좋다. 이게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 조언을 따라서 만드는 게 바로 TC 프로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신발이 바로 TC 프로 신고 미국 그 엘케피탄의 넌월 여명의 벽, 던이 새벽이라는 뜻이잖아요. 벽을 여기를 등반을 해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등반을 해내요. 아마 몇 년 동안, 한 6년, 3년? 6년 동안 준비해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인데 6년 동안 준비해서 19일 만에 프리 등반을 해냅니다. 프리 등반. 원래 인공 등반 코스인데 대단히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이 등반을 하고 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식사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어떤 그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내용이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양뛰기에 관심이 있지 질적인 추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좀 변하겠지, 언젠가는. 근데 서양 사람도 개념이 옛날에는 막 탐욕과 막 많이 가지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갖고 나니까 그거보다는 질적인 거를 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미 콜드웰이 올라가는 영상 중에서 이게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런지를 해서 탁 잡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동작, 다이노 동작인데 자, 바로 토미 콜드웰이에요. 저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가 좀 짧아요. 어디서 다쳐가지고. 근데도 등반 잘하죠. 자, 그런데 2016년에 또 올해의 클라이머상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받아요. 바로 아담 온드라. 아담 온드라가 뭐냐면은 더 던워를 아까 토미 콜드웰은 6일 만에 올라갔나요? 19일. 네, 19일 만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8일 만에. 그것도 가서 그냥 바로 가서 그냥 조금 살펴보고 그냥 바로 등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등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럽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쪽 토미 콜드웰은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만든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친 거죠. 대단한 등반이다. 그래서 올해의 클라이머 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엘케피탄 여기를 프리솔로는 뭐예요? 로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건 뭐 가루도 없죠,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를 로프 없이 프리솔로로 바로 프리라이더라는 코스 5.13A 코스를 갔다가 900m나 되는데 34피치를 3시간 50분 만에 혼자 새벽에 딱 출발해서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알렉스 호널드 아직 나이도 젊죠. 그러니까 로프 없이 프리솔로 등반에 아주 세계 최고의 대가죠. 이 사람이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바로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을 떨어지면 그냥 바로 가는데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저도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아 진짜 제가 본 영상 가운데 태어나서 본 영상 가운데 최고였어요. 자 바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제가 아주 하이라이트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잘라왔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바로 여기 23피치 볼더 프로블럼이라는 곳인데 마지막 동작이 뭐 이게 가라데 킥 뭐 이렇게 마지막에 발차기 탁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동작이 있어서 이제 가라데 킥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가라데 킥을 해서 탁 디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 이 장면이 이거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할 때 여기 자주 떨어져요. 자주 떨어지는데 이제 본 등반에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었어. 왜냐면 자주 떨어졌으니까 연습할 때. 그런데 여기를 어려운 데를 돌파해서 딱 넘어 이걸 잡음으로써 성공한 거 여기를. 그러면서 기쁨에 이 표정을 딱 지으면서 밑에 옆에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나 살았어 씩 웃는 거예요. 너무나 막 소름이 돋는 저도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닭살이 돋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장면을 등반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스 호놀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동영상이 조금 매끄럽진 않네요. 그죠? 저 노트북 성능이 저희 촬영하는 사람이 차마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감독인데 나중에 이제 오스카상을 받죠. TC 프로 신었어요. 네. 저기가 동작은 쉬워 보이는데 지금 빠딱 섰단 말이에요. 빠딱 쓴 곳에 저런 동작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초크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꽉 잡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네. 슬로핑 흐르는 홀드란 말이야. 저 동작. 저게 중심을 위쪽으로 넘긴다는 게 저기서. 제가 지금 손이 땀났어요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영상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눈물이 날 정도로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가지고. 그래서 2019년 아카데미상에서 다큐멘터리 장편 다큐멘터리 산악 영화 최초로 그 전에 본선에 이제 후보로 올라간 영상도 좀 있었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TV에서도 방영을 했었죠. 네. 자, 바로 이 사람이 추구한 가치는 불확실성은 점수를 줄 수,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위험은 뭐 10점 만점에 만점. 죽을 뻔한 위험성을 만점을 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알파인 클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알파인 클라임 설명했죠. 알프스적인 등반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알프스란 뭐냐? 알프스가 한 4,000m 좀 넘고 막 이러잖아요. 대운이 3,000m 이상, 만년설이 항상 여름에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지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여름에도 겨울이야.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빙벽도 있고. 이렇게 된 곳을 바로 알프스. 이런 곳을 하는 등반. 그러니까 뭐 암벽도 했다, 빙벽도 했다, 설사면도 올라갔다가 막 이런 등반을 알파인 등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알파인 등반은 히말라야에서도 알파인 등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설악산 겨울에 빙벽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암벽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알파인 등반이에요. 그래서 알파인 등반문이 2003년도에 바로 알프스의 본고장인 몽블랑인데 쉬운 데 말고 뒤편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벽들이 있어요. 이 벽을 갖다가 여러 코스를
여기를 22일 동안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6개를 10,000m 연속 등반했어. 이 두 사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상을 받는 거죠. 알파인 클라이밍 분야에서 상을 받았어요. 자, 극지법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극지법. 또 알파인 스타일. 자, 극지법은 뭐냐면은 폴라 메소드인데, 폴라가 어디죠? 남극, 북극이죠. 자, 남극, 북극을 처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문젠하고 스콧하고 남극점 막 경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스콧은 죽고 아문젠은 도달하고. 근데 그 아문젠이 바로 사용했던 방법이 캠프 1, 캠프 2, 캠프 3 점진적으로 캠프 안에 나중에 돌아올 식량과 장비를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바로 극지법이라는 말. 그 방식을 써서 히말라야 높은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두고 점진적으로 캠프 1, 캠프 2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식량과 장비를 두고 올라가는 방식을 바로 폴라 메소드, 극지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방법이죠.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자, 이런데 이런 히말라야 7,000m, 8,000m 봉우리를 언젠가 바로 1975년에 라인홀트 메스너하고 피터 하벨러 두 사람이 가셔보름 일봉 8,068m를 3일 만에 둘이 그냥 간단히 등반하고 온 거야. 마치 알프스의 어느 봉우리 등반하듯이. 산장에서 어디 등반하고 갔다 오지 이렇게 등반한 거야. 고정 로프도 없고 포토도 없어. 자기들이 다 등반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등반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알프스처럼 등반하는 대단한 스타일. 그래서 알파인 스타일은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냐. 막 논쟁이 있잖아요. 나도 알파인 스타일, 자기도 알파인 스타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준을 아예 국제산업명에서 만들었어. 대원은 6명 이내, 로프는 한 대인지 2동. 고운 로프 쓰면 안 돼. 정찰하면 안 돼. 포토 쓰면 안 돼. 지원 받으면 안 돼. 산소 쓰면 안 돼. 이거를 완벽하게 갖춰야 알파인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중에 한 2개 정도만 하고 세미 알파인 등반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런 말은 있질 않아요. 예. 이제 알파인 스타일 개념을 확실히 아셨죠? 예. 자, 알파인 클라이밍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죠? 좀 적당히 높기도 하고 불확실성도 있고 난이도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골고루 추구하는 그런 등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이 얼티튜드 마운틴 고산 등반이죠. 보통 이제 원정 등반이라고들 표현을 많이 해요. 익스피디션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이제 어디예요? 어디? 여기가 어디 같아요? 에베레스트겠죠. 근데 에베레스트는 여기 에베레스트고 요거는 눕체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더 이제 사진 찍는 방에 더 높게 보이는 거죠. 네, 에베레스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곳을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고산 등반이죠. 근데 이 고산 등반 분야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눕체 뒷면 북벽을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등반이 불가능한 곳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런 곳을 바로 2003년에 이 두 사람이 이 눕체 북벽 버트레스 북벽을 갖다가 등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을 받았죠. 고산 등반 분야의 상. 자, 그다음에 이 골든 피톤 미국의 클라이밍이라는 잡지에서 상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고산 등반 협회에서는요 1990 몇 년도인가 2년도 그때부터 황금 피켈상 삐올레 도르 삐올레가 피켈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로 도르는 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황금 피켈상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하는데 자 2014년에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 바로 스위스의 등반 스위스 머신이라 이 사람 별명이 스위스 머신이야. 그래서 안나푸르는 암벽을 역시 등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남벽을 그것도 단독으로 그것도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에서 다시 베이스 캠프 돌아오는 데까지 28시간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올라갔다 온 거야. 그냥 쭉 올라갔다 온 거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등반을 했어요. 바로 율리스 텍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 최고의 등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등반했던 거는요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북벽 아시죠? 네? 아이고 북벽을 몇 시간 만에 올라간 줄 알아요? 제일 빨리 올라간 게 2시간 47분. 마토오른 북벽 1시간 56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2시간 22분 2시간 22분 아이고 북벽을 그 아이고 북벽이 1800m 벽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아까 눕체 있죠. 에베레스트하고 눕체가 연속으로 등반하는 거야 이렇게. 횡단해서 그 등반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왜 추락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율리스텍이 추구했던 등반 가치는 근데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른 것은 엄청났던 등반가였죠. 그래서 자 우리도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등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으세요? 아직은? 근데 등반이란 것은요 율리스텍하고 원종민의 등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등산이란 것은요 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죠? 내 삶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리스텍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과 나랑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크기가 작아지느냐 커지느냐는 의미가 있어요. 한 개인한테. 그죠? 나이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훌륭한 등반을 할 수도 있어.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살아갈수록 이 면적을 크게 어느 쪽으로 키워나갈지는 몰라.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맡기는 거야. 취향에 따라. 그렇지만 면적을 키워나갈 때 바로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자아실현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암벽의 명칭.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암벽이 있겠죠. 명칭들을 알아야 뭐 좋겠죠. 크랙 1번. 크랙은 이렇게 바위가 갈라진 틈. 크랙이라고 그래요. 틈새, 바위 틈새. 그래 버트레스는요. 2번이 어디 있어요? 2번 찾아. 2번 여기 있죠. 그 전체 바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딱 뭐 가슴처럼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으로 치면 가슴으로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런 곳을 버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3번 오뱅은 뭐예요? 이렇게 90도를 넘어서 이렇게 된 곳을 오뱅이라고 그러죠. 네. 바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피너클은 봉우리예요. 봉우리. 5번이 어디 있어요? 5번 이거. 주봉은 이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를 피너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찌는 뭐예요? 능선. 6번 이게 능선이죠. 능선. 리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능을 이제 리찌라고 잘못 이제 한국식 영어로 표현하는데 원래 단순한 능선을 리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찌는 뭐냐면은 7번. 돌출된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암벽상에 툭 튀어나와서 돌출되어 있는 턱 이런 것을 렛지라고 해요. 테라스는요. 8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판판하게 수직상에 판판하게 돼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테라스라고 해요. 침리는 굴뚝. 그 사람 틈새인데 틈새가 커가지고 9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 굴뚝은 사람 몸이 들어가잖아요. 서양 굴뚝은. 그래서 그런 것을 침리라고 그래요. 촉스톤은 뭐냐? 10번 바로 여기 있네요. 이런 틈새에 끼어져 있는 바위. 뭐 작은 요만한 바위일 수도 있고 사람보다 큰 바위일 수도 있고 촉스톤. 그 다음에 슬랩 11번. 이렇게 특별히 틈새도 없고 근데 바닥 쓰지도 않고 경사가 뭐 한 50도, 60도, 70도 정도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밋밋한 바위를 슬랩. 그 다음에 걸리는 12번. 어디 있어? 12번. 아, 여기. 이렇게 그 양쪽으로 막 이렇게 낙석과 눈사태 막 이런 게 막 그 쏟아져 내려오는 통로? 물이 마른 협곡.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근데 눈이 막 흘러서 눈동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낙석 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걸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필라 13번 기둥. 13번 이거. 예, 기둥. 기둥처럼 우뚝하게 쏟아지는 걸 필라. 이 정도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이게 슬랩. 인수봉의 어려운 인덕길이라는 슬랩이에요. 이것이 바로 슬랩.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바로 선인봉. 도봉산 선인봉에 여기에 이 전체를 페이스. 그죠? 선인봉 페이스. 남동면이라고 할 수 있죠. 남동 쪽을 향해 있으니까 남동면. 그리고 이 중에 버트레스 해당되는 건 바로 여기. 가운데 여기 딱 버티고 서는 이.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코스가 바로 요델 버트레스. 요델 산악회에서 개척한 요델 버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크랙, 바위 틈새 이런 거죠. 다양한 뭐 크랙도 있어요. 여기 선인봉, 연대길, 선인봉 하늘길. 예. 선인봉에도 하늘길 있어요. 어렵죠, 여기도. 여기도 어려워요. 예. 가봤어요? 예. 여기부터 짜릿짜릿해지죠. 예. 크랙, 예, 크랙. 루프는 뭐예요? 자, 오버행은 이게 오버행인데 루프는 완전히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천정 루프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귀바위 루프가 이런 거. 침리는 역시 이게 사람 몸이 들어가는 걸 침리. 크랙보다 훨씬 넓은 사이즈를. 예. 그러면은 사람이 반만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럴까? 오프 위스 크랙. 오프, OFF, 위스. 폭이란 뜻인데 정확한 오프 위스가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깨 넓이 크랙? 이 정도? 뒤에들은 뭐냐면은 저 뒤에들은 프랑스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책을 펼친 것처럼 돼 있는 걸 오픈북.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뒤에들은. 그럼 이 반대도 있겠죠. 이 궁형 크랙은 우리 코릉사학교 이용대 명예교장 선생님께 초등하신 노트예요. 인수봉에 있는 거죠. 네, 바로 뒤에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반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칸테. 칸테라고 그럽니다. 이게 모서리. 네, 칸테. 이건 그늘 저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모서리죠, 이게 날카로운. 자, 오버행. 이거는 설악산 적벽을 등반하는 저기 손상원. 사진 찍은 사람은 원정민. 루프, 아까 얘기한 루프. 그 다음에 촉스톤. 여기 바로 어마어마한 촉스톤이 있죠, 여기. 이런 촉스톤. 작은 것도 있고. 테라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서 뭐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자, 여기 바로 알렉스 호놀드예요. 여기는 여기는 하프돔. 하프돔을 또 프리로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이. 렛지는 툭 튀어나와서 돌출.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이런 형태. 이거 툭 튀어나온 렛지. 예. 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암벽들이 있는데 생긴 것도 다양하지만은 난이도도 어려운 곳은 어떤 곳은 쉽고 어떤 곳은 어렵고 난이도가 있겠죠. 그런 것을 난이도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레이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외국 책에 보면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 등급 체계. 자, 등급 체계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요. 1932년에 빌로 벨젠바흐라는 사람이 벨젠바흐 스칼라. 독일 말이라서 무슨 등급 체계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티롤의 여러 개 루트를 등반하면서 거기다 난이도를 이제 6단계로 쉽다, 매우 어렵다 뭐 이렇게 6단계로 등급을 매겨서 표시했는데 나중에 국제산하연맹에서 이 사람의 벨젠바흐 스칼라를 갖다 흉내 좀 해서 이렇게 1급 쉽다, 보통이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뭐 극도 어렵다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난이도 등급을 부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애매모호하죠, 사실. 너무나 주관적이고 얼마큼이 쉽다고 사람한테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그 엘캐피텐 지역에서 그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엄청나게 암벽 등반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요세미테 특히 그중에 시에라 클럽이라는 그 등반가 클럽에서 요세미테 10진 데시말 10진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급은 그냥 걸어가는 거, 2급은 조금 힘든데 어려운데 로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3급은 조금 어려워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로프를 안 쓰고 못하는 사람은 로프를 써야 돼. 4급은 로프가 필요하지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치 같은 데 있죠. 천하대 리치 같은 거. 그런 것이 바로 4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급은 뭐냐? 항상 로프를 사용해서 빌레이를 보고 클라이밍을 해야 돼. 그죠? 그런 것을 5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6급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등반이 불가능한 곳이야. 인공등반을 하는 곳을 바로 6급이라고 그래요. 자, 5급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등반이란 말이에요. 5급부터는요, 바로 10진법에 의해서 아주 세분화된 난이도가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5.0부터 시작했죠. 5.0, 5.1, 5.2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요, 5.9 정도가 제일 어려운, 1950년대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었어. 그러니까 5.10이 되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인공등반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의 실력이 늘어나면서 5.10,
5.9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걸 막 올라가는 거야, 프리로.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10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또 5.11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10진 체계가 숫자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5.10부터는 A, B, C, D까지 5.11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5.15까지 올라가 있죠. 5.16에 곧 나타나겠죠, 이제 아직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건데 이거는요 주로 미국 쪽에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이걸 많이 써. 근데 유럽에서는요 또 이걸 안 써요. 왜냐면 유럽과 미국이 서로 자존심 대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 등급 체계를 많이 써. UI 등급은 6구까지 있었지만 점점점 이게 늘어난 거죠, 이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 요세미테 데시말 시스템, 요세미테 10진 체계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루트에 전체 루트에서 가장 어려운 무브를 난이도를 매겨서 이렇게 보통 5.13b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프랑스 등급 체계는요, 가장 어려운 크럭스 무브가 아니라 전체적인 루트를 좀 많이 감안해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크럭스는 5.13c였는데 다른 데가 그 잠깐 한 동작이 다른 데가 좀 쉽다 그러면 5.13a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급이 다 다르죠. 뭐 5c, 뭐 7c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요, 요 두 개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같이 표현하면 좋겠죠. 크럭스의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를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세미테 등급 체계만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등반. 인공등반도 이제 A가 A들란 뜻이죠. 그래서 A0부터 A5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A5는요,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 조금이라도 이제 실수가 있으면 빠져가지고 장비가 빠져가지고 추락하는 연달아 밑에 거까지 연달아 확 추락하는 이제 다 빠져서 후수룩 빠지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비골.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정도를 또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 따라 이렇게 또 이런 등급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있고 바위 생김새가 다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두 가지를 적용해서 바위 생김새의 생김새를 기호로 표시하고 난이도를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루트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위 생김새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뭐 복잡하니까 실제 작성된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엘키피턴의 가장 대표적인 노즈 코스, 바로 콧날 같이 생긴 곳에 올라간 노즈예요. 거기는 총 몇 피치야? 34피치짜리 노즈인데 여기 보면은 스타트부터 이렇게 5.8, 5.9 여기 A1, 그죠? 그 다음에 크랙이 이거는 우향 크랙, 이건 우향 크랙, 좌향 크랙 뭐 이렇게 슬랩인지 크랙인지 뭐 이렇게 이거는 페이스, 그냥 식선 페이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장비가 스몰 캠, 그 다음에 뭐 4번 캠 뭐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걸 딱 보고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난이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실력에 맞게 내가 해볼 만하구나. 여기 최고 난이도가 뭐 프리로 하면 5.10 정도네. 내가 좀 더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한 하루나 이틀 밤은 자야겠네. 이틀 밤은 자야겠죠. 뭐 저 같은 거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반을 준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가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처음에 이것만 보고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런 기호를 표시해서 동양길, 인수봉인 이것도 이용대 명예교장 선생님께서 초동한 노트예요. 동양길 이렇게 슬랩은 점선, X 표시는 볼트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 장비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8피치까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런 것을 좌향 크랙이라고 그래요. 이거 위에 붙어 있는 바위를 플레이크, 이거는 베이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플레이크가 이렇게 또 플레이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열리면 좌향 크랙, 이 반대이면 우향 크랙이죠. 그죠? 몸이 좌측으로 향하면은 좌향, 우측으로 향하면 우향 크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향 크랙은 이렇게 빗금 친 부분에 플레이크 쪽에다가 빗금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플레이크가 이제 이렇게 떠 있으니까 우측으로 향하게 돼 있죠. 저건 우향 크랙, 요거는 좌향 크랙. 이렇게 요 플레이크 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오버행. 이해가 되죠? 요 좌향 크랙, 우향 크랙이 좀 헷갈려요. 개념도 볼 때.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코르능스학교 강사진들이 설악산에 유선대, 그 다음에 범봉 이런 곳에다가 암벽 루트를 개척하고 이렇게 루트를 이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면 더 찾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쭉 표시를 해놨어요. 이 그림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제 5.8 정도가 뭐냐면 여기가 박쥐길, 날개. 여기서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5.8 정도 난이도예요. 근데 거기 슬림을 걸어놨던데요? 슬림? 아니. 이 빛이요. 요거 볼트? 요거 볼트 내가 박은 거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 저 뒤에 크락스 넘어가는데 거기 슬림 걸 수가 없는데, 여긴? 뭐 하나 합보물이 있던데. 여기 아니. 아니고 그 다음 빛이야. 아니에요, 여기. 저기는. 자, 시간 5.9는요. 5.9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죠. 크랙인데 좀 막 제이밍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어려워요, 지금 5.9. 네. 자, 5.10은 바로 여기 인수봉의 궁형 크랙. 네, 이제 어려운 데가 5.10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5.11은 좀 황당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네. 5.10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5.11부터는 엄두가 안 나는 느낌이 딱 나기 시작해요. 네. 네. 뭔지 차이를 몰라. 5.11 이상은 다 그거야, 저 우리들한테는. 5.12 이 손가락도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치? 5.13부터는 뭐 거의 막 완전히 뜨는 오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힘이 없으면 엄두가 안 나요. 한손 터클, 손가락으로 딱 당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5.14는 오버행인데 잡을 곳이 없어. 5.13까지 그래도 뭐 잡을 데가 있지. 근데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어떻게 이걸 올라갈 수 있는지. 5.15도 또 황당해요. 아주 그냥. 무브가 막 아주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계속 나왔던 아담 온드라가 2013년에 또 올해의 클라이밍 상을 받아요. 세 번 받은 거지, 총. 그럼 어떻게 되냐. 세계 최초로 2014년 2월 17일 날 세계 최초로 5.15C를 등반했어요. 라듀라듀라를. 여기를 등반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자, 라듀라듀라. 영상은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고, 뒤에 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담 온드라는 또 2017년에 노르웨이 가서 이런 동굴에 있는 이런 곳을 갔다가 5.15, 아까 5.15C였죠? 5.15D를 등반해. 5.15D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이제? 16이 돼. 아직 16은 없어. 그러니까 5.15의 마지막 D를 등반한 거예요. 초등을 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등반하는 것을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이름은 사일런스. 조용히 해라 이거야. 전체 다는 아니고 제가 이제 편집해서 줄였어요. 짧게. 루트를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등반해요. 뭐 성공한 모습인 것 같은데? Včera to byl mega boj a bylo to kousek a dneska jsem udělal chybu, že jsem vlastně jako nějak nezačal bojovat, ale nějakou záhadou jsem se dostal přes krax.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원본 영상이 아니라 편집 줄여놓은 걸 이게 링크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원본 영상이 이렇게 아까 링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부득이 실제 등반하는 거를 보지 못하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던 크록스를 제가 성공을 이것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암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레그 발 전체를 째밍하는 그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막 계속 연습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해서 그 동작 그 구조를 강화시켜서 성공을 해내고 막 그래요. 자, 패스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등반 스타일, 등반 방식. 자, 설명을 들어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겠죠. 뭐 의미하는지 이런 거예요. 프리클라이밍이란 말 있죠. 프리클라이밍.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등반 초창기에는요. 프리클라이밍은 개념이 없었어. 하켄을 받고 그 하켄을 잡고 스링을 걸고 스링을 잡고 올라오고 스링을 밟기 위로 쓰고 이런 게 등반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등반했어요. 그냥 무조건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떨어지면 안 돼. 로프도 충격수를 자주 못해. 아예 처음에는 로프가 충격수를 거의 못했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안전벨트도 없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수당하고 방울날이 올라가.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인공등반이었어요. 등반이란 것이. 예. 그런데 이제 등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인공적인 보조 수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에이드 프리. 프리란 게 인공 등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거. 그래서 프리 클라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서양으로 치면은 1970년대쯤 돼서 70년대 후반쯤 돼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쯤 돼서야 비로소 프리 클라이밍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등반을 시작해요. 그래서 자, 프리 클라이밍 스타일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프리 클라이밍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사전에 정보를 얻고 누가 등반하는 걸 본다거나 그다음에 설명을 듣는다거나 이런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겠죠. 그런 거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 없이 그냥 눈 감고 올라가 딱 보자마자 바로 추락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에 안 되고 두세 번째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보물을 내가 퀵드로를 다 걸면서 확보물 설치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미리 걸어놓은 퀵드로를 클릭만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추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 번에 올라가냐 여러 번에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확보물에 매달리느냐 안 매달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수준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온사이트라는 개념은 뭐냐? 온사이트. 우리말로 하면 첫눈오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 없이 첫 번째 시도로 확보물을 설치해 가면서 추락도 없이 단 한 번에 그냥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사이트.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로 가치 있게 등반하는 거죠. 온사이트. 그 다음에 플래싱. 플래싱이 뭐냐?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일런스 5.15D를 등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일런스를 등반하면 그건 온사이트가 될 수가 없어. 여기서 조금 봤기 때문에. 그죠? 뭔가 보고 정보를 듣거나 무브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러면 바로 온사이트가 깨져요. 플래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스터 스타일 또는 레드 포인트 스타일은 뭐냐? 이미 한 번 등반해봤어. 내가 한 번 등반해본 곳을 완등을 했던 추락했던 어쨌든 한 번 이상은 등반해봤어. 그곳을 다시 깨끗하게 확보물 설치하면 추락 없이 한 번에 완등하면은 그게 바로 마스터 스타일 레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레드 포인트냐면은 등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독일 어떤 등반가가 가이드북에다가 자기가 이미 올라간 루트는 마고스라는 등반가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 빨간색에 뭐 스티커를 붙였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 번 등반해본 곳은 레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핑크 포인트는 뭐냐? 아까 아담 온드라가 사일런스를 등반할 때 미리 퀵도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 즉 확보물을 설치하면서 갔다는 얘기야.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미 설치돼 있었어. 근데 추락 없이 완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온드라가 거기 올라가서 중간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완등이라는 건 뭐예요? 한 방에 중간에 추락 없이 쫙 올라간 것을 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추락하면 안 돼. 다만 퀵도로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 그런 것을 보통 핑크 포인트. 여기까지 인정해줘. 여기까지 등반, 완등을 인정해줘. 자, 요요잉은 뭐냐? 요요 알죠? 요요. 네. 떨어지면 바닥에 내려가다 다시 시작해. 그 또 올라가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냥 줄 땡겨줘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야? 떨어지면 우리가 많이들 해 이거. 볼트에 매달려서 쉬는 거야. 로프에 매달려서 쉬고 있다 다시 할게요. 한참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 행동인 개를 매달아 놓는 거죠. 톱 높이는 뭐야? 미리 로프를 설치해 놓고 추락해도 안전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톱 높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프렌치 프리 스타일, 프렌치 프리. 간간히 볼트를 잡기도 하고 스링을 잡기도 하고 또 볼트를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막 이래. 간간히. 예. 또 프리 클라이밍 했다가 그냥 막 이제 학부모에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하지 않기도 하고. 그걸 프렌치 프리 스타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완전히 확보물에 의지하는 거 뭐예요? 에이드 클라이밍, 인공 등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 등반하고 비골 등반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인공 등반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비골 등반은 그 대상지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곳을 온사이트 롤러 것인가 마스터 롤러, 핑크포이드 롤러 하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등산의 아버지라고 하는 머머리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등산의 본질은 정상에 오르는 데 있지 않고 고난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공정한 수단, 즉 인공 보조물에 많이 의지하지 말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자연과 함께 대결해라. By fair means, 공정한 수단에 의해서 등반을 하라. 이런 말을 하고서 자신은 몇 년도에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어디야 난가파르바스를 등반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죠? 네, 이거 중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거 볼트를 잡고 안 잡고는 자기 스스로 엄격하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클라이머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고 저를 비난하면은 그 사람이 더 비난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당신이 왜 나를 비난해,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밥을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그죠? 행도깅 이런 말.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을 사용해서 톱 높이 뭐 알죠? 미리 로프를 걸어놓고 프리 솔로, 로프레스. 원래 이제 로프레스 프리 솔로인데 줄여서 그냥 프리 솔로 그러면 로프 없이 단독 등반하는 거. 자, 이건 설악산 적벽의 이창현 강사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제 프리로 여기가 교대길인가? 네, 교대길을 올라가는데 프리로 잘 올라가다가 아직까지 프리예요, 그죠?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저 스링을 잡고 잡아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잡는 순간 뭐가 돼요? 에이드 클라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무슨 스타일? 프렌치 프리. 그 서양, 전 잘 모르겠는데, 서양 친구들이 프렌치 그러면 약간 좀, 약간 수준이 낮은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프렌치 프리.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 등반이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좀 특별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미 서양에서는 인공 등반은 이제 거의 잘 안 하고 인공 등반을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아요. 지금 물론 인공 등반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앞서가는 클라이머들은요, 세계 등반계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인공 등반을 할 바에는 그 코스 아예 등반하지 않아. 안 올라가면 되죠. 내가 뭐 굳이 인공 등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 경향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드 클라이밍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 또 장비 사용하는 기술도 아주 좀 어렵고 막 그 테크니컬하고 막 노하우도 많아야 되고 그게 또 좀 멋있긴 하겠죠. 근데 그쪽에 에이드 클라이밍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등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그것도 뭐 그 사람의 철학이라면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프리 클라이밍 쪽으로, 인공 등반은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인공 등반이 좋아요. 자, 이게 등반의 세계죠? 등반의 세계. 자,
등정지, 정상 올라가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근데 등로지, 어떤 루트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높이를 지향할 것인가. 에티튜드, 얼티튜드가 아니라 에티튜드, 태도, 어떤 태도로 올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결과를 중시할 것인가, 과정을 중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책도 있었죠. To be or to have. 그런 책도 있지.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각자의 자신의 삶의 철학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좋다는 건 알죠, 다들. 네. 등반 윤리. 앞에 그 태도 문제는요,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등반하든지 안 쳐다보면 되는데 왜 쳐다보고 말을 해? 그죠? 그죠? 근데 윤리란 말 뜻이 뭐예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제 윤리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는 윤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 기본은 이거는 뭐 등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가치나 즐거움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끼어들지 마.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사람이 즐기는 걸 왜 관여를 하고 그래?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래서 앞지르기, 함부로 양해 없이 앞지르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예의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의 또 윤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만의 정서가 있고, 그죠? 암장의 정서가 있고, 또 미국에 요세미티 가면 요세미티 정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볼트를 많이 박아놨는데 외국은 볼트가 없죠, 많이. 뭐 그런 거. 근데 거기다 막 외국에서 볼트 막 박으면 거의 돌 맞아 주고, 그죠? 그래서 뭐 이 바위를 쪼아 닥터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하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세고가 바뀌었어요. 클린 클라이밍, 가급적이면은 바위에다 흠집을 안 내고, 안 되면 안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볼트를 잡고 올라가면은 그런 또 좀,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등반을 즐기고 싶은데 자기가 이미 흠집을 다 내버렸잖아. 그럼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루트를 만들 것인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루트를 만들 것인가. 어느 게 더 바람직해, 어느 게 더 멋져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더 멋지죠? 어렵겠지만은. 그런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루트를 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피해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 루트를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루트를 낼 거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먼저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그래서 윤리에 어긋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만큼 우리 등반가들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뭐 어느 나라 전 세계가 다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저도 이렇게 해서 루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뭐 사실 근데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